자, 교재 174페이지입니다. 소매 인력 법칙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박스 공식이 나와요. 공식 아주 간단해요. 분자 분모. 중요합니다. 자, 고객 유인력 공식. 분자 분모. 자, 분자가 인구입니다. 분모는요, 거리의 제곱이에요. 어려운 공식 아니에요.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허프의 확률 모형도 역시 박스 공식이 나올 겁니다. 분자가 매장 면적입니다. 분모가 거리의 제곱입니다. 공식이 비슷해요. 그럼 볼까요? 도시니까 그 도시가 인구가 몇 명이지 인구수가 들어가요. 상점 점포잖아요. 점포니까 점포의 면적이 들어가요. 공식이 비교될 거예요. 다만 분모가 거리 제곱이잖아요. 이때는 순수한 제곱 이성입니다. 반면에 여기서 이 이성은요, 수학적으로 제곱 이성이 아니고요. 이것을 공간 마찰계수라고 불러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공간 마찰계수가 돼요. 그럼 얘는요, 자료가 주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1을 주기도 하고 2도 주고 3을 주고 주기 나름이거든요. 뭐 0, 1, 2, 3 주기 나름인데요. 0을 주면 0성, 1을 주면 1성, 2를 주면 2성, 3을 주면 3성이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주로 우리 시험은 늘 마찰계수는 2로 한다. 늘 2만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2성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문제가요, 공간 마찰계수가 1이다면 여기다가 1성을 넣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런 문제는 안 나왔거든요. 늘 자 2라고 한다. 2성만 나왔습니다. 요즘은 달라집니다. 자, 지금부터 공식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교재 보면서 비교하죠. 174페이지입니다. 소매 인력 법칙은 1번 의를 보시면 기업번 밑줄입니다. 중력 모형을 이용 밑줄. 자, 중력 모형이 바로 만류 인력 법칙,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 아시죠?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은 두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을 말해요. 그래서 자, 아래 보니까 A 도시, B 도시 그림이 나와요. 그림 봅니다. A 도시가 있어요. B 도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얘가 서울이다. 얘는 수원이다. 두 도시가 있잖아요. 얘가 소매 인력 법칙이 돼요. 인구를 볼까요? 서울은 1000만 잡을게요. 조금 모자라겠지만요. 수원은 알기 쉽게 100만 잡을게요. 1000만이고 100만 명이잖아요. 서울이 몇 배나 크다? 10배나 크죠. 그러면 서울이 10배나 크니까 서울이 이만큼 많이 끌어당기겠네. 얘는 작으니까 적게 당길 거고요. 요 잡아당기는 힘을 구하는 게 요겁니다. 요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A 도시와 B 도시가 크기가 똑같아요. 인구도 똑같아요. 같은 크기라면 크기가 같으니까 한가운데 C라는 동네가 있다면 같은 크기니까 끌어당기는 힘은 반반씩 1대 1로 똑같아. 당연한 말이잖아요. 얘가 바로 기본 모델입니다. 얘를 바꿔볼게요. A 도시가 B보다 2배나 커요. 이만큼. 2배나 크다. 2배나 크면요. A가 크니까 A가 힘이 세겠네요. 맞잖아요. 몇 배 당기는 힘이 강하다. 2배나 강하다. 2대 1이다. 이러시면 안 돼요. 결론. A가 도시가 2배나 크다면요. 2대 1이 아니고 여기다가요. 무조건 루트만 씌워줘요.
루트 2. A가 3배 크면요. 루트 3대 1이 되고 솔은 10배 크잖아. 그러면 루트 10대 1이 됩니다. 예. 그러면 왜 루트가 됩니까? 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 시험에 절대 안 나오니까. 다만 이 공식을 풀어서 수학으로 증명하니까 루트가 쉬워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루트 배수만큼 힘이 강하대 말입니다. 그러면 루트 2는 아시잖아요. 1.414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1.414, 1.4대 1. 그래서 교재 그림은요. A가 2배나 크니까 루트 2가 1.4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원리 알았고요. 그러면 다시 공식 봅니다. 분자 분모잖아요. 이건 아시죠? 분자 값이 크면 얘는 커져요, 작아져요? 얘가 크면 얘도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도시 쪽으로 많이 잡아당긴다는 말입니다. 다시 얘하고 분모는요.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잖아요. 따라서 이걸 정리하면요. 고객 협인력은요. 자, 이렇게는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인구의 크기, 인구 수하고는요. 비례관계. 인구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얘랑 분모는요. 반비례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 관계를 말해요. 이 관계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니까 루트만큼 많이 잡아당긴대요. 그런데 요즘은요.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밑줄 끌게요. 자, A 도시, B 도시 그림 밑에 동그라미 니은번 찾았습니까? 니은번. 자, 두 도시의 협인력은 두 도시의 밑줄입니다. 인구의 비례. 인구의 비례하고요.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또 밑줄 하세요.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 밑줄. 요즘은 잘 나옵니다. 반복합니다. 인구의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잖아요. 틀린 질문은요. 바꿔서 물어요. 바꿔서 인구의 반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비례한다. 바꾸니까 틀린 말입니다. 바꿔서 물어요. 속지 마시고요. 자, 이제 이 잡아당기는 협인력 있죠. 요걸 구해보자. 요거 구하는 게 이제 계산 문제가 돼요. 계산 문제. 그러면 이런 계산 문제는요. 요 공식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계산 문제는요.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페이지 문제 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요. 언제 나왔죠? 17회 때. 기출문제. 문제 바로 봅니다. 도시 A와 B 사이에 도시 C가 있다 하는 순간 그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시 A가 있고요. 도시 B가 있고요. 요 사이에 C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잡아당기는 협의력을 묻는 거예요. 그림 떠올리시고. 소매 인력 법칙을 이용하여 도시 C로부터 A와 B의 인구 유인 비를 구하시오. 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A가 얼마나 잡아당기고 다음에 얘가 얼마나 잡아당길까? 요 비를 구하래요. 공식은요. 요것만 떠올리면 되거든요. 그림 보고 불러줄래요. A는 인구 몇만 명? 7만 명. 거리가 몇 킬로예요? 10킬로요. B는 인구 몇만 명? 42만 명. 거리가 몇 킬로예요? 20킬로. 그러니까 인구하고 거리, 인구, 거리 다 나왔네. 풀어주면 되겠지. A부터 구하자. 인구가 얼마? 7만 명. 거리의 제곱이죠. 10의 제곱. 암산 안 돼요? 700 나옵니다. 다시 B도 구하자. 인구가 얼마? 42만 명. 거리의 제곱이죠. 20의 제곱입니다. 요거 계산하면요. 1050이 나와요. 이러면 다 풀었다는 말입니다. 공식 대입에 있잖아요. 그러면
A가 700이 나왔고 B가 1050이 나왔잖아요. 둘 다 합하니까 얼마 돼요? 1750이죠, 전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C가 만약에 1750명이 있다면 A로 몇 명이 간다고 했어요? 700명이 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가고. 그럼 B 쪽으로 얼마가 간다? 1050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전체가 1750인데 A가 700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A는 구하면 되겠지. 전체가 1750인데 얼마가 간다? 700. 이러면요 0.4, 40%가 나와요. 다음에 B는요 전체가 1750인데 몇 명이 간다? 1050이 간대요. 옳은 거 없어요. 요거 계산하면요 0.6이 나와요.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A 도시로 40%가 가고 B 도시가 60%가 간다 해서 정답 2번요. 정답 2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계속 반복하시면요 문제가 쉬워요. 무조건 독점하십니다. 이런 문제는요 충분히 1분 내에 풀 수 있거든요. 기분 좋은 문제가 돼요. 자, 문제 밑에 박스 있죠. 밑에 보니까 참고 제목이 뭐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죠. 이건 뭐냐면요. 자, 지금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러면 C도시 얘가 분기점입니다. C를 분기점으로 해서 갈라지죠. 이렇게 해서 몇 프로가 간다? 0.4, 40%. 여기서부터 얼마 가더라? 60%, 0.6. 이렇게 갈라지는 지점, 요 지점이 바로 컨버스의 분기점 모델입니다. 따라서 컨버스의 분기점 모델은요, 요 그림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흡인력, 요 지점이 있죠. 요거 구하는 게 바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입니다. 밑에 공식 보니까 공식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쨌건 분자분모도 분자분모 나면서 분모 보니까 다시 루트 안에 분자분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루트 계산은 쉽지가 않죠. 계산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공식을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계산 문제가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긴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허퍼의 확률 모형입니다. 허퍼의 확률 모형은요. 1번 허퍼는 대도시에서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확률 모형을 제시하는데요. 즉 어떤 지점에 입지하고 있는 소비자가 특정 지역의 점포, 즉 쇼핑센터에 갈 확률은요. 소비자와 점포까지 거리 동그라미. B번 쇼핑센터의 수 동그라미. D번 쇼핑센터의 크기 동그라미. 크기로 결정된다. 거리, 수, 거기 나왔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집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이만큼 가니까 마트가 있어요. 상점. 홈플러스가 있어요. 또 이만큼 거리예요. 이마트가 있어요. 가보셨죠? 또 이만큼 거리예요. 롯데마트가 있어요. 그러면 자 거리가 몇 개 나왔지? 3개. 점포 수가 몇 개? 3개. 크기가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날 거 다 나왔네요. 그럼 이때 이 가변한 사람이 점포가 3개 있으면 어디로 갈 확률이 가장 높을까 이 말입니다. 이때 요 확률이 있잖아요. 요거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만약 3개의 점포가 만약 크기가 똑같다면 여러분들은요. 먼 데 갑니까? 가까운 데 갑니까? 당연히 가까운 데 갈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또
세 개의 점포가요. 거리가 똑같아요. 똑같은 거리면요. 큰 데 가요? 작은 데 가요? 큰 데 가겠지. 얘가 바로 확률몽입니다. 같은 거리면요. 큰 데 가려고 하고. 크기가 똑같으면요. 가까운 데 간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관한 이 협인력, 확률은요. 지금 이 문제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왜? 인구 대신에 점포 면적만 들어가면 되니까. 거리 제곱인데요. 이때 제곱은요. 마찰계수인데 1이면 1성, 2면 2성, 3은 3성인데요. 주로 1을 넣어주니까요. 1을. 바로 문제 볼게요. 자, 맨 밑에 문제 있죠. 문제 봅니다. 예제. 아래 15의 추가 시험이 있네요. 아래 그림을 보고 허퍼의 모형을 이용하여 신규 할인 매장의 이용객수를 추정하시오. 괄호 단 마찰계수는 얼마를 한다? 2로 한다. 즉 2성을 하래. 1이면 1성인데 2가 나왔잖아요. 2성입니다. 그러면서 자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얘가 기존 매장이고요. 얘가 신규 매장입니다. 문제는요. 둘 다 구하지 말고 뭐 신규 매장에 뭘 구하시오? 이용객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그림 보고 불러줄래요? 기존 매장은 면적이 얼마입니까? 4,000요. 거리가 얼마? 2km요. 신규는 면적이 얼마? 6,000요. 9,000요. 거리가 몇 킬로? 3km. 그럼 여기서 인구 얼마 나와 있어요? 5만 명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5만 명 중에서 신규 매장으로 몇만 명이 가느냐? 요거 인구수를 구해봐야 말입니다. 그럼 똑같아요, 이제. 똑같이 봅니다. 면적 들어가죠. 4,000. 괄호에서 마찰계수가 얼마 나왔다? 2가 나왔잖아요. 몇 성 하라? 2에 2성. 그럼 이제 2에 2성 넣어주면 돼요. 암산 안 돼요? 1,000. 면적이 얼마예요? 9,000. 거리에 몇 성? 2성. 3에 2성입니다. 암산되죠? 1,000. 그러니까 자, 1,000 나왔잖아요. 숫자가 똑같잖아요. 이 말은 뭐지? 숫자가 똑같으면요.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얘도 50%. 얘도 몇 프로지? 50%다. 확률이 반반. 50%, 50%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매장으로 갈 확률이 몇 프로 나왔습니까? 50% 나왔잖아요. 여기다가 곱하기 50%, 0.5만 곱해주면 돼요. 얼마입니까? 2만 5천 명입니다. 정답 2만 5천. 정답 2번입니다. 까지를 보시면 돼요. 따라서 가능한 계산 문제 두 가지 있죠. 도시가 나오고 매장이 나와요. 이런 문제는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요. 원래 확률 꽤 높으니까요. 나왔다면요. 무조건 득점하셔야 됩니다. 6번 내려가죠. 넬슨의 소매 입지로입니다. 얘는요.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넬슨의 소매 입지로는 바로 2번 내려가죠. 소매 점포의 8가지 원칙을 지시합니다. 8개 원칙. 그래서 기억부터 다음 페이지 보니까 8개가 쭉 나옵니다. 자, 아직까지 이 8개 제목을 그대로 묻는 문제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8개 원칙 제목을 쭉 보시면서요. 기업번 현재 제곱의 적합 지점, 니은번 상거래직의 적합 지점, 세 번째 잠재적 발전성, 고객의 중간 유인, 집중 협인력, 양립성, 경합성의 최소화, 용지 경제학. 이 중에서요. 비업번 있죠. 비업번. 미연번입니까? 비업번. 양립성 동그라미. 양립성. 넬슨이 8개 원칙에서 최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양립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넬슨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집중협인력이다. 틀린 말입니다. 양립성을 가장 강조합니다. 그래서 양립성은 꼭 알아야 됩니다. 양립성이 뭡니까? 하게 되면요. 두 번째 줄. 즉 양립성이란 밑줄입니다. 서로 다른 인접 점포가
고객을 주고받는 현상 밑줄. 그러면 이때 서로 다른 인접 점포가 고객을 주고받는 현상인데요. 내려가세요. 넬슨은 특히 이 원칙을 가장 강조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점포가 고객을 주고받는다. 우리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볼까요? 병원 옆에 뭐가 있죠? 약국. 서로 점포가 다르잖아요. 고객을 주고받고 있잖아요. 얘가 양립성입니다. 재래시장 가면요. 고기 사죠. 정육점. 옆에 뭐가 있죠? 채소 가게. 그래서 정육점, 야채 가게, 양립성입니다. 시장 가면요. 숙녀복 팔죠. 옆에 또 뭐가 있죠? 옷가게 옆에 뭐가 있습니까? 액세서리죠. 주고받잖아요. 양립성입니다. 남자분들 술 좋아하시죠? 술집 많습니다. 옆에 뭐가 있습니까? 예, 노래방. 술집과 노래방. 예, 모두가 양립성입니다. 예. 그래서 넬슨은요. 8개 원칙 중에서 양립성을 가장 강조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이상 4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소매 인력 법칙, 다음에 확률 모형. 넬슨의 8개 원칙인데 양립성을 가장 강조한다. 여기까지가 상권 이론입니다. 상권 이론. 참고로 29회 시험은요. 이론 문제가 출제되었고 올해 시험은요. 요놈 아니면 요놈이 있죠. 이 둘 중에서 계산 문제가 한 문제는 거의 나온다고 보세요. 03번입니다. 용도별 위치 선정이 있죠. 얘는요. 조상, 공농, 임 5가지인데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다 버리자. 그럼 다시 조상공 3가지인데요. 아무래도 입지하게 되면요. 1등은 뭐지? 상업지. 그래서 얘는요. 따로 오늘 이거 다 봤잖아요. 그래서 얘나 얘는요. 언제? 3월달이에요. 3월달에 다 설명드리면 합치면 완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다음 과정 보면서 다음 차트 넘어가죠. 197페이지입니다. 197페이지 보시면 자, 목차 06번 도시 공간 구조론과 지대시가론입니다. 공간 구조론하고요. 지대론인데요. 지금 목차도요. 매년마다 한 문제는 꼭 나와요. 한 문제는 꼭. 공간 구조론이건 지대론이건 둘 중에 필수 한 문제. 참고로 작년 시험은요. 둘 다 출제가 되었어요. 공간 구조 한 문제, 지대론 한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올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건 올해 시험도요. 둘 중에서 한 문제는 필수 출제라고 보세요. 이것도 양이 좀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이걸 또 전부 다 진도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은 한쪽을 보고 3월달에 다음 거 보게 되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과정은요. 공간 구조는 먼저 보고요. 지대로는요. 3월달에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합치면 완성이 돼요. 이번 과정은요. 공간 구조론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목차요. 도시화의 개념이 있죠. 앞에다가 X 보지 마세요. 1년 동안 손도 대지 마시고 버립니다. 2번 넘어가요. 도시화 측정이 있죠. 앞에다가 X 보지 마세요. 버리세요. 자꾸 버리면 기분 좋죠. 그죠? 3번요. 도시의 분류 버릴까요? 말까요? X 하자고요? 좋습니다. X 합니다. 또 버립시다. 1번, 2번, 3번 시험과 거리가 멀어요. 통과합니다. 다음 페이지 4번요. 이게 중요합니다. 도시 공간 구조론 본론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공간 구조론입니다. 이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1번 동심원 이론. 학자가 버졌습니다. 2번 선형이론. 호이트입니다. 다음 페이지 3번 다핵심 이론. 학자가 2명이죠. 해리서와 울만입니다. 여기까지만 내용을 아시면 돼요. 4번 요성도시론은 참고로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세 가지인데요. 자, 그래서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동심원 이론. 두 번째는 선형 이론. 세 번째가 다핵심 이론. 이 세 가지가요. 바로 도시 공간 구조론입니다.
그냥 여기다가 야자만 넣을게요. 암기 끝났죠? 야동 보면 선다. 그래서 동선다 세 가지. 동선다 세 가지입니다. 동선다. 그래서 동선다 세 가지만 제대로 아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봅니다. 지금부터 자, 얘는 버제스고 얘는 호이트고 얘는 헤리스가 올마이다. 학자가 복잡하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꾸 이제 누가 있더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이 구조가 뭐냐? 기본 내용만 아시면 내용만요. 내용만 잘 아시면 공부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1번 버제스의 동심은 이론은요. 아래 보니까 그림이 있죠. 5개의 동심원이 나요. 5개 동심원.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5개 동심원. 지금 동심은 5개가 제가 최고 학교에서 그리기 싫은 그림이거든요. 왜? 동그라미가 삐뚤삐뚤하니까요. 못 그려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림이 어려워요. 도시가 5개 동심원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간대요. 이런 대표적인 도시가 미국의 시카고시예요. 현재 시카고가 아니고요. 아주 옛날에 초창기 때 도시를 말합니다. 지금 시카고는요. 너무 대도시예요. 미국에서 그 많은 도시 가운데 고층 빌딩이 많은 도시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시카고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건데요. 미국은 안 가봐도 아실 건데. 네. 올해 8월달 9월 되면 영화 나오잖아요. 스파이더맨. 나와요. 네. 그거 보시면 스파이더맨이 빌딩 사이로 막 쫙쫙 막 날아가잖아요. 그 도시가 시카고시 아시겠어요? 시카고시. 배경이 그렇습니다. 고층 빌딩만. 근데 이 시가 처음에는요. 아주 작은 소도시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이것을 조사하니까 버제스 시가 조사하니까 이렇게 성장해 나가더니 말입니다. 한 가운데가 뭡니까? 중심 업무지구 CBD가 되고 다음에는요. 천이지대 다음에는 저소득 주거지대 다음에는 고소득 주거지대 마지막으로 통근자 주거지대 순서도 아는 게 좋아요. 5가지가. 그대로 뭐 중천, 저고통입니다. 고통이 적대요. 중천, 저고통이다. 따라서 동심원 이론은요. 중천, 저고통 순서로 이렇게 성장해 나간대요. 그러면 잘 보시면요. 얘가 중심이잖아요. 핵심이 몇 개? 한 개. 한 개. 그래서 대표적인 단핵 도시가 돼요. 핵이 하나예요. 그러면 다음에 이지대가 천이지대죠. 얘는요, 이겁니다. 지방으로 치면요, 대전에 대전역이 있잖아요. 거기가 산하단지거든요. 그러면 대전역 주변에 동네가 구도심이 아주 낡았습니다. 원래 그래요. 아주 설마되었잖아요. 얘가 바로 천이지대.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역 주변에 뭐가 있죠? 범죄가 많잖아요. 질병도 많고 또는 뭐 윤락가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이런 지역이 바로 천이지대 말이에요. 허름한 지역입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적급주택지입니다. 다음에 고급주택이 많습니다. 다음에 통근자 출퇴근하잖아요.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중천, 저고통 요 순서대로 뻗어나간다. 이가 동심원이론입니다. 그러면 이거 보시면서 이제 2번 내려가죠. 내용 보게 되면요. 제목 5개 있죠. 첫자 보고 정리했잖아요. 어떻게? 중천, 저고통. 중천, 저고통 순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3번 넘어 비판. 자, 비판은 뭐냐? 비판.
첫 번째. 이 이론은요, 교통의 발달을 무시합니다. 만약 교통이 발달되면요, 동심원이 변형되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교통의 발달을 무시합니다. 두 번째. 자, 이거 볼까요? 세 번째가 뭐죠? 적급주택. 사지대가 뭐죠? 고급주택. 그러면 적급주택과 고급주택이 붙어있는 것은 현실이 안 맞아요. 대개는요, 고급주택과 적급주택은 서로 상극이잖아요. 얘는요, 서로 동떨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고급과 적급은 멀리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고급과 적급이 떨어지는 논리가 바로 주거분리가 돼요. 주거분리. 주거분리를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딱 붙어 있잖아요. 이게 또 현실이 안 맞단 말입니다. 따라서 중천 저고통 이 동심원 모델은요, 교통의 발달을 무시하더라. 또 고급과 적급이 떨어져야 되는데 서로 붙어 있다. 이것도 맞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 보게 되면 기업반 동심원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이론이다. 버제서가 오로지 뭐 시카고 심원 대상으로 하니까 중천 저고통 순서가 나오더라. 그래서 자, 동심원을 이렇게 조사만 했지 왜 이런지 이유도 못 밝히고 있잖아요. 다음에 니은번 교통의 발달이 동심원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점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보완하자. 이런 문제를 보완하자 해서 나온 게 다음에 동선다. 선형이론입니다. 2번 선형이론입니다. 선형이론은 한마디로 이걸 다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해결했다. 따라서 1번부터 볼까요? 도시는 교통망을 따라서 확장해야 된다. 교통망 동그라미. 교통망. 뭐 아래 보니까 그림 나와요. 그림 볼게요. 그림 보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1번이 뭐라고 메모되어 있죠? 1번. 중심 업무지구잖아요. 그럼 1번이 한 개밖에 없어요. 다핵입니까? 단핵입니까? 역시 단핵. 핵이 하나예요. 핵은 하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리면 쉬워요. 도로가 이만큼 뻗어나간대요. 도로가 뻗어나가는 만큼 도시가 성장한대요. 도로가 뻗어나가는 만큼 도시가 성장한다. 도로가 뻗어나가는 만큼 이렇게 성장한대요. 그럼 가장 멀리 뻗어나가는 게 바로 고급주택입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뭐가 되겠지? 중급주택. 중산층이죠. 중급주택입니다. 얘도 중급주택입니다. 고급주택과 적급주택은 상극이잖아요.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반대편에 있다. 따라서 얘가 마치 무슨 모양? 부채 모양, 부채꼴. 그래서 선자가 바로 부채꼴 선자는 말이에요. 따라서 교통축을 따라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지? 얘는요. 교통이 이만큼 발달이 되겠네. 교통의 발달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다시 고급주택하고 적급주택은요. 딱 붙어있다. 정반대 쪽에 있다. 반대쪽에 있으니까 주거분리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축을 따라서 성장하면 호이트의 선형이론입니다. 2번 내용 내려가죠. 내용 보게 되면요. 1번 여러분 읽어봐 주시고 다음 페이지 2번 보세요. 고급주택은 교통축 가까이 입지하면서 멀리 뻗어나가는데 중급주택은 고급주택의 인근에 입지하고 있고 밑줄입니다. 적급주택은 고급주택의 정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화살표 적어줍니다. 주거분리. 주거분리. 그래서 주거분리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3번요. 비판은요. 비판. 니은번 밑줄 하세요. 고소득층 고급주택지를 지나치게 강조한 이론이다 해서 주로 고급주택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도 약간은 어폐가 있다는 말입니다. 3번 내려가죠. 해리스와 올만의 다핵 시밀입니다. 다핵 무슨 말이죠? 핵이 여러 개래요.
그러면 이제 아래 그림 있죠. 이 아래 그림이 좀 복잡한데요. 이 도시가 영국의 그 유명한 맨체스터 도시를 말하는데요. 그냥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이 그림을 서울로 생각, 서울. 서울 봐요. 핵이 많잖아요. 강남, 명동, 용산, 영등포, 노원 또는 천호동 핵이 많잖아요. 바로 다핵 이름입니다. 다핵. 따라서 도시가 여러 개 핵을 이룬대요. 첫째를 보게 되면요. 누가 처음 주장했죠? 맥켄지. 학자는 알려가지 마세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맥켄지가 처음 주장했지만 누가 발달을 시켰다? 해리스와 울만이 발달시켰기 때문에 주로 해리스와 울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2번 내용 내려가죠. 내용 보게 되면요. 같은 도시에서 여러 개 다의 핵을 이루는 이유가 다음과 같다. 항목 4개 있죠. 제목만 아시면 돼요. 4가지인데요. A번, B번 묶어주고 A번, B번이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번, B번은요. 제목만 밑줄합니다. 동종 업종은 지적 이익 밑줄. 같은 업종은 끼리끼리 같은 이익을 추구한대요. 자, 동종 업종은 지적 이익을 추구한다. 니은번요. 또 밑줄입니다. 서로 다른 이종 업종, 다른 업종은요. 입지적으로 비양립성, 서로 동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같은 업종이 끼리끼리 모이면서 핵을 여러 개 이루는 것이 바로 다핵이 이루는데요. 서울로 친다면 많잖아요. 용산 가니까 뭐가 모여있죠? 전자상가 다 모여있잖아요. 또 옆에 노량진 가니까 어떤 시장? 수산물 시장 모여있잖아요. 경동시장 가니까 뭐가 모여있죠? 약재 골목이죠. 이렇게 핵을 여러 개 이루더라. 바로 다핵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보시고요. 자, 이상 동선다 3가지입니다. 3가지. 다음에 4번입니다. 유상도시론. 얘는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유상도시론은요, 한문이 유자가 실사변이에요. 유자 맞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유자인데요. 무슨 유자? 끈유자. 이 끈이란 게 도로를 말해요. 도로. 예를 들면, 자, 지방에 대구라는 동네가 있어요. 대구. 도로 볼까요?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요. 여기서 현풍, 마산, 현풍, 창녕, 남지, 마산 쭉 내려갑니다. 이쪽은 88고속도로죠. 광주 나오잖아요. 올라가면요. 칠곡, 상주, 안동, 청송 올라오고요. 또 가면요. 이제 영천, 경주, 울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시가 성장해 나가는 것은 이 간선도를 따라서 요 주변에 주택, 상가, 이렇게 따라서 마치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도시가 발달하더라 해서 바로 끈유자, 유상도시론입니다. 자, 이상 도시 성장 이론을 하게 되면 크게 3가지이다. 동선다 3가지를 제대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목차가 한단능이니까 지도론인데 지도론은요. 조금 어려워요. 지도론은요. 내용도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얘는요. 3월달에 모두 완성을 하도록 하고요. 3월달에 봅니다. 다음 차트 넘어가죠. 다음 차트가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이요. 정책은 일반적으로 5문제가 출제가 잘 되는데요. 참고로 작년 시험도 5문제가 그대로 나왔고 여기서는요.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계산 문제는 거리가 먼 파트입니다. 5문제라면 비중이 꽤 높은 파트입니다. 정책. 자, 부동산 정책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현 정부에서 정책 뉴스 맨날 보시잖아요. 현 정부에서 진행하는 현 부동산 정책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고요. 예. 감히 잘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럼 일단 역대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정책이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제 입장이 아니고요. 많은 학자들입니다. 대학교 교수들이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분이 가장 잘했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상대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누구를 꼽을까요? 부동산 정책을 가장 잘한 대통령이에요. 역대 대통령. 누구 같아요? 광감해요. 아무래도 경제하면요. 옛날 박통이고. 네. 누굴까요? 힌트. 성은 노무현 씨요.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누구? 보통 사람들. 네. 노태우 대통령을 꼽고 있어요. 네. 뜻밖입니다. 그죠? 네. 그때 노태우 대통령 재임 당시가 88 올림픽입니다. 경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투기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투기 잡아야 되거든요. 그냥 잡았어요. 뭘로 잡았을까요?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토지 공개념 제도를 처음 도입해버렸어요. 겁나는 법입니다. 이 욕하는 법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요거 잡기 위해 가지고요. 두 번째. 모든 땅은 적정 가격을 공시하자. 공시지가 제도가 나옵니다. 이때 개발이니까 개발이익이 크잖아요. 이거 용서 못해.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이때 나온 법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투기를 거의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이걸로 부족합니다. 더 많은 법이 있지만은요. 하나 더 추가. 주택 200만 호 건설입니다. 한마디로 일기 신도시, 분당, 평촌, 부촌 등등 있잖아요. 일산 포함해가지고요. 일기 신도시 2만 호 건설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요. 항상 제가 얘기했죠. 정책은 무엇과 연결이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 수요 공급 공부했죠. 앞으로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은 항상 수요 공급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투기수요를 억제하자. 투기수요. 그래서 수요를 잡았고요. 얘는 뭡니까? 공급을 되게 늘렸잖아요. 예. 공급까지도 균형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에서 가장 수요 공급에 충실한 대통령은 이거라고 본다. 그래서 그 당시 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책하니까 갑자기 이분이 떠오르긴 떠오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고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정책 보겠습니다. 그러면 212페이지요. 목차 01번 부동산 문제가 나와요. 다음에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 목차 02번 부동산 정책입니다. 목차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문제가 나오고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죠.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참고로 문제는요. 우리 시험에 최근 시험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요 파트는요.
제가 거의 안 나오지만 별도로 입문과정이 있죠. 입문과정. 11월 10일입니다. 입문과정에서는 얘를 빠짐없이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래 아주 약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문제 보고 싶다면요. 입문과정 강의가 한 40분쯤 될 거예요. 그 과정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최근에 거의 안 나왔거든요. 굳이 나오겠다면 뭐지? 집가구. 우리나라가 땅이 절대 부족한데 땅값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집가구 문제. 이런 것도 책을 안 봐도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집가구 폐단입니다. 상식적으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파트가 아닌데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죠. 왜 정부가 개입합니까? 정부 개입의 필요성입니다. 필요성.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시장 실패가 나와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외부 효과가 나와요. 항상 A급입니다. 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입니다. 거기에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요, 항상 중요합니다. 얘만 잘하시면 돼요. 다시 정책 넘어가죠. 정책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토지 정책입니다. 다음에 주택 정책이 있어요. 세 번째가 조세 정책입니다.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법률 가운데 부동산 관련된 법률은요, 약 100여 개가 넘어갑니다. 100수십 개예요. 그게 다 정책이니까요. 거기서 줄여서 지금부터 나오는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토지 정책에서는요, 지역지구제는 중요합니다. 용도 지역지구제. 그리고 토지 정책은요, 토지가 개발되면 개발이익 환수가 있죠. 개발이익 환수. 아셔야 되고요. 다음에 토지은행 제도가 나와요. 토지은행 제도. 다른 말로 토지 비축 제도라고 불러요. 얘도 아셔야 되고요. 또 토지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요, 적정 가격을 조사해서 발표하자 해서 공시지가 있죠. 토지 가격 공시가 돼요. 거기에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별 공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주택가격 넘어갑니다. 주택정책. 주택정책은요, 임대주택정책입니다. 무조건 출제가 돼요. 나중에 상세 보겠지만은 임대주택정책은요,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금,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늘 출제가 되고요. 현 정부는요, 주택의 분양가 규제하고 있죠. 분양가 규제. 또 주택의 여과 과정입니다. 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말해요. 주택은 두 가지가 있죠. 선분양이 있고 후분양이 있어요. 주택의 선분양과 후분양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뿐만 아니고 주택가격도 공시를 하자. 주택가격 공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다음에 조세정책인데요. 얘는요. 먼저 조세의 기능이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법 따로 공부하시잖아요. 그런데 학교론 부분에서는 특히 조세 귀책입니다. 또는 조세 전가가 돼요. 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착이 되면요. 요 그림에서요. 체크한 거 있잖아요. 특히 색깔이 중요해요. 색깔. 이런 것만 잘해도요. 거의 대부분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으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입문과정 참고를 하시고요. 바로 220페이지 정책부터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요. 220페이지입니다. 목차 01번 정책의 의도 시험과 거리가 멀어요. 참고로 1번 개념 보게 되면요. 부동산 정책이란 볼까요? 나왔잖아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정책입니다. 그래서 한 줄만 밑줄 하시면 돼요. 부동산을 둘러싼 재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공적인 노력, 즉 정부의 개입입니다. 목차 2번요. 정책 과정 6단계 순서가 나요. 2번 앞에다가 X 절대 보지 마세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버리시고요. 자, 목차 2번이 있죠. 정책의 기능. 자, 2번 목차 요겁니다. 얘를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말이에요. 왜 정부가 개입하는가? 그 기능, 필요성을 따지는 겁니다. 이 파트는요. 항상 한 문제 이상 무조건 출제되거든요. 자, 정책 기능부터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